안녕하세요. 문명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종교 연구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칼뱅주의의 구원 예정설은 구원과 심판이 태초에 정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삶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소명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했었는데요. 이것이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 윤리죠. 부를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주어진 일에 충실한 금욕주의적 윤리가 자본주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나눴습니다. 종교 외에도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한 요소들이 많은데요. 막스 베버는 중세 도시를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의 또 다른 씨앗을 찾습니다. 중세 도시는 체계적인 법과 회계 시스템, 훈련받은 전문가와 자유노동 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마찬가지로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형성의 핵심 요소로 꼽은 것들이죠. 전제 군주의 지배가 강력했던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군주의 힘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소로마 제국의 몰락 후 17세기까지 서유럽은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었고 왕과 귀족의 힘은 균형을 이루었죠. 군사력을 왕이 독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는 복종 관계라기보다는 협력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왕뿐 아니라 귀족의 영토 지배력도 그리 강력하지 않았는데요. 그 틈으로 유럽 곳곳에서 독립성을 갖춘 자유도시들이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상업성을 갖춘 도시들로 이 도시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갖지 못한 영주들에게는 자유도시를 지배할 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유도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도시 내에서도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기 어려웠는데요. 주요 세력이었던 상공인 집단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자유도시는 중세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공적 연합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나름의 자치조직을 만든 것이죠. 베버는 이 자유도시에서 근대사회의 핵심 요소인 관료제를 발견합니다. 관료제는 간단히 말해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데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자유도시에서는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행정 시스템과 법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법체계가 세워지자 왕이나 귀족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규칙에 의한 지배는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관료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관료제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 더 꼽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규칙에 의한 지배라는 첫 번째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와 통치수단을 구분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을 할 수 없습니다. 통치 수단을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죠. 중세의 봉건제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통치 수단을 사유화했습니다. 기사는 영주의 사병이었고 영지의 예산을 영주 마음대로 쓸 수 있었죠. 현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수천억의 예산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법과 행정 규칙에 따라 쓰일 뿐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관료제의 세 번째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을 분할하는 겁니다. 농업 중심이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자유도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복잡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복잡성을 감당하기 위해 자유도시에서는 행정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산하에는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이 각기 다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부서들은 맡은 일을 또 분할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소속기관만 10개고 유관기관은 12개죠.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습니다. 소속기관이 16개, 유관기관이 40개입니다.
이 기관들은 각기 다른 업무를 맡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보더라도 업무 분업을 볼 수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로는 일반 행정, 도시건축, 복지지원, 생활자치, 재무회계 등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맡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어진 역할을 넘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할 수 없죠. 관료제는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합니다. 규칙에 의한 지배, 통치자와 통치수단의 분리, 행정 분할에 이은 관료제의 네 번째 특징은 법과 행정에 익숙한 훈련받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규칙에 따라 처리하려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험을 거쳐야 하고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기초 소양과 행정 지식을 판단하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11세기 이후 유럽에는 여러 대학이 설립되는데요. 대학에서 신학과 함께 가르쳤던 대표적인 학문 분과가 법학이었습니다. 자유도시의 행정에는 전문적인 법학 지식이 필요했는데 대학은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버는 자유도시에서 발생한 관료제가 자본주의 시스템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에 따라 지배하는 관료제는 구성원들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본주의를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닌 합리적인 자본 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예측 가능성, 계산 가능성이 없다면 장기적인 투자와 회계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시장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와 관료제가 정착되지 않아 정치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시장 상황이 쉽게 바뀌니까요. 대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정치 리스크로 손실을 본다면 투자하기가 꺼려집니다. 법보다 정치 지도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인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버는 자본주의에 관료제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베버의 관료제 설명이 떠오릅니다. 관료제는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지만 업무 분할, 행정수단과 사람의 분리, 정해진 규칙에 따른 일처리라는 특징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관료제 시스템 속 공무원은 맡은 일만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벗어나 그 외의 일을 하는 것은 월권이죠. 민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자꾸 돌리는 이유죠. 공무원 개인을 욕할 일만은 아닌 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손쉽게 처리하도록 돕는 관료제의 장점이 곧 단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 불분명한 책임 소재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직은 이 단점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정부나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도 관료제 조직입니다. 책임과 보상을 조정함으로써 사기업은 공무원 집단이나 공기업에 비해 훨씬 더 유연한 업무 처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행정도 점점 사기업을 닮아가는 추세지만 관료주의의 관성에서 벗어나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함께 자본주의 형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관료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관료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만큼 이번 주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